며칠 전에 안드레이 카파시가 세콰이어에서 한 30분짜리 인터뷰를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터뷰 하나에 지난 1년치 AI 코딩 흐름이 다 압축돼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픈 AI 공동 창립자고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리드를 맡았던 사람이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흐름을 아래쪽에서부터 위까지 다 본 사람이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뒤처진 느낌은 처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 다룰 거는 크게 11개 섹션이고요. 각 섹션마다 카파시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예시도 들어드리면서 가볼게요. 첫 번째, 2025년 12월이 분기점이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And then I would say December was this clear point where for me, I was on a break, so I had a bit more time. I think many other people were similar. 카파시가 가장 명확하게 짚는 게 에이전트가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5년 12월이에요. 그 전이 아니라 이게 좀 소름 돋는 게요. 제가 예전 스레드에서도 글을 썼었는데 전 작년 12월에 오프스 4.5 출시되고 똑같이 놈이었거든요. 대개는 보통 AI 코딩이 좋아졌다는 흐름을 곡선으로 생각하잖아요.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다는 식으로. 근데 카파시도 제 생각과 동일하게 계단처럼 끊어진 분기점으로 보더라고요. 본인도 1년 가까이 클로드 코드 같은 에이전트 도구를 써왔다고 하는데 그 1년 동안의 경험은 코드 덩어리를 던져주면 가끔 맞고 가끔 직접 고쳐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도움은 되는데 손이 가는 도구, 딱 그 정도였던 거죠. 근데 12월에 휴가가 생겨서 시간이 좀 났대요. 최신 모델로 다시 돌려봤더니 그냥 코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접 수정한 게 언제였지?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보니 시스템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고 본인도 어느새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진짜 이랬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카파시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작년에 챗GPT 정도 수준에서 AI를 경험했다면 12월부터는 다시 봐야 한다. 특히 에이전트적이고 일관성 있는 워크플로가 처음으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코드 자동 완성이 잘 되네 수준이 아니라 에이전트한테 이거 만들어줘 했을 때 리서치하고 계획 짜고 코드 짜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고 이걸 일관된 흐름으로 끝까지 가는 게 처음으로 가능해진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제 영상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작년 11월쯤에 AI 코딩 별로던데 이렇게 결론 내신 적 있으시다면 그건 그 시점에서는 맞는 결론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대로 안 해보셨다면 지금은 다시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소프트웨어 1.0, 2.0, 3.0. 이제 카파시가 자주 쓰는 프레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소프트웨어를 세 단계로 나누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1.0, 직접 코드를 짜요. 우리가 옛날부터 해온 거. 소프트웨어 2.0, 신경망을 훈련시켜요.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3.0,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곧 프로그래밍이에요. 컨텍스트 윈도우에 무엇을 넣느냐가 레버예요. 이게 처음 들으시면 좀 추상적이실 수 있는데 카파시가 두 가지 진짜 좋은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오픈클로 설치 사례.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죠? OS별로, 환경별로 대응하는 복잡한 배시 스크립트를 짜야 하잖아요. 맥OS에선 브루, 우분투에선 앱트, 윈도우는 또 다르고 이런 분기 처리가 잔뜩 들어가요. 이게 소프트웨어 1.0이에요. 근데 오픈클로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텍스트 한 덩어리를 복사해서 에이전트에 붙여넣으면 끝이에요. 끝. 진짜로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환경을 보고 디버깅하고 막혀도 알아서 풀어요. 우리가 OS별 분기를 코드로 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에이전트의 지능이 그 분기 처리를 대신해줘요. 이게 소프트웨어 3.0의 단편이에요. 두 번째, 메뉴젠 사례.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카파시가 본인이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를 해요. 식당 가면 메뉴판에 사진 없을 때 있잖아요. 외국 식당이면 더 그렇고 메뉴 이름만 보고는 뭔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카파시가 만든 게 메뉴를 사진 찍으면 OCR로 항목 추출하고 이미지 생성기로 음식 사진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앱이었어요. 버스의 배포까지 해서. 진짜 앱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카파시가 소프트웨어 3.0 버전을 본 거예요. 뭐냐면 메뉴 사진을 그냥 제미나이한테 주고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 모델로 메뉴 위에 음식 사진을 오버레이 해줘. 한 줄. 그러면 끝. 나노바나나가 원본 사진의 픽셀 위에 직접 음식 이미지를 그려서 돌려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메뉴젠 앱 자체가 통째로 불필요해진 거예요.
OCR도 필요 없고 이미지 생성 API도 필요 없고 백엔드도 필요 없고 버셀 배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입력 이미지가 신경망을 통과해서 출력 이미지가 나와요. 중간에 코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카파시가 던지는 진짜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건 기존 패러다임의 속도 향상이 아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코드가 빨라졌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 정보 처리 자체가 자동화되는 거. 코드 위에서 돌던 게 아니라 코드가 사라진 자리에 신경망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큰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앱을 만들고 계시거나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앱 신경망 한번 호출로 그냥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안 되면 만드는 거고 된다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앞으로 당연해 보일 새 카테고리는 인터뷰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요. 90년대의 웹사이트, 2010년대의 모바일 앱, 클라우드 시대의 사스처럼 2026년에는 거의 안 만들어졌지만 곧 당연해질 것은 뭐냐? 카파시 답변이 좀 SF적이긴 한데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But you could imagine, I think that a lot of this will flip and that the neural net becomes kind of like the host process and the CPUs become kind of like the co-processor. So we saw the diagram of, intelligence compute of neural networks is going to take over and become the dominant. 본인이 신경 컴퓨터, 뉴럴 컴퓨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메뉴젠 사고 실험을 끝까지 밀고 가면 결국엔 코드가 거의 사라지고 신경망이 거의 모든 일을 하게 돼요. 극단적으로는 기기가 원시 비디오, 오디오 신호를 신경망에 그대로 넣고 그 순간에 고유한 UI를 디퓨전으로 렌더링하는 그림이에요. 미리 짜둔 화면이 아니라 매 순간 신경망이 그려내는 화면. 여기서 카파시가 재밌는 역사 얘기를 해요. 50에서 60년대에는 컴퓨터가 계산기형이 될지 신경망형이 될지 분명하지 않았대요. 결국 우리는 계산기 경로를 갖고 그 위에 운영체제 깔고 앱 깔고 살아왔잖아요. 신경망은 지금도 그 계산기형 컴퓨터 위에서 가상화돼 돌아가는 거예요. CPU 위에서. 근데 카파시는 이게 뒤집힐 수 있다고 봅니다. 신경망이 호스트 프로세스가 되고 CPU는 코 프로세서로 격화되는 것. 신경망이 메인이고 결정론적 계산이 필요할 때만 CPU를 부르는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경망을 부르는 거랑 정확히 반대. 물론 이게 내일 모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카파시도 피스 바이 피스로 조금씩 도착할 거라고 해요. 근데 방향은 그쪽이라는 거. 만약 이게 맞다면 우리가 지금 짜는 코드의 상당 부분이 5년에서 10년 안에 신경망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AI는 채점 가능한 영역에서만 천재다. 검증 가능성의 법칙. 자, 이게 이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워크예요. 이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본전 뽑으실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먼저 용어 하나만 풀고 갈게요. RL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행동하면 점수를 주고 점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 행동했더니 플러스 10점, 저 행동했더니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점수표 보면서 어떤 행동이 좋은지 배우는 거예요. 요즘 프론티어 랩들,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데가 LLM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거대한 RL 환경에서 답이 맞으면 플러스 점, 틀리면 마이너스 점식으로 검증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카파시가 짚는 핵심 한 줄이 전통적 컴퓨터는 코드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을 자동화한다. 이번 라운드에 LLM은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자동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답이 맞는지 채점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LLM이 쭉쭉 강해진다는 거예요. 수학? 답이 정해져 있죠. 채점 가능. 코드? 컴파일 되는지, 테스트 통과하는지로 채점 가능. 그래서 이런 도메인에서는 능력이 치솟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은 들쭉날쭉 재기드합니다. 어떤 데서는 천재처럼 굴고 바로 옆에서는 바보처럼 굴어요. 카파시가 진짜 황당한 예시를 2개 들어요. 첫 번째, 스트로베리 사례. 옛날에 GPT한테 스트로베리 알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모델이 2개 이렇게 틀리게 답하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글자 수 세는 건데 못했어요. 지금은 패치됐고요. 두 번째, 세차장 사례. 다들 아시죠? 최신 모델한테 세차장이 50m 앞인데 차로 갈까 걸어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걸어가라고 답하는 거 유명하죠? 가까우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차를 세차하러 가는데 걸어가면 세차할 차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카파시가 던지는 말이 10만 줄 코드베이스를 리팩터링하고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모델이 세차장에는 차로 가야 한다는 걸 모른다. 이게 미친 일 아니냐? 이게 제기드 인텔리전스의 실체예요. 한쪽 영역에서는 인간 천재 수준이지만 일상적 상식은 들쭉날쭉. 그래서 카파시 결론이 이 들쭉날쭉함이 남아있는 한 인간이 루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LLM을 도구로 다뤄야지 결정권을 통째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체스 1화, GPT 3.5에서 GPT 4로 갈 때 체스 두는 능력이 갑자기 좋아졌거든요. 사람들은 와, 일반 능력이 진보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 오픈 AI에서 체스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에 잔뜩 넣었기 때문이래요.
일반 능력 진보가 아니라 데이터 분포의 변화. 그래서 카파시가 강조하는 게 랩이 무엇을 데이터에 넣고 어떤 RL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매뉴얼도 없는 이 물건을 우리가 직접 탐험해서 어느 회로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5번째, 그래서 파운더한테 어디에 기회가 있나?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와요. 검증 가능한 도메인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가장 명확한 영역인 수학, 코딩은 이미 랩들이 다 먹지 않았냐? 파운더한테 뭐가 남았냐? 카파시 답변은 검증 가능한 RL 환경이 있는 영역이긴 한데 랩들이 안 만든 환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랩들은 자기들 관심사 위주로 RL 환경을 만들어요. 수학, 코드, 일반 추론. 근데 분명히 가치는 큰데 아직 아무도 RL 환경을 안 만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RL 환경, 예시 만들고 파인 튜닝, 추가 학습 걸면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나온다는 거죠. 카파시가 구체적인 도메인은 말 안 해요. 본인이 무대에서 답은 안 주고 떡밥만 흘리긴 싫다고 농담하긴 했는데 분명 본인이 염두에 두는 게 있는 톤이었어요. 이거 듣자마자 저는 이거 파운더가 어디에 줄거 볼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싶더라고요. I do think that ultimately almost everything can be made verifiable to some extent. Some things easier than others. Because even for like things like writing or so on. 반대로 자동화가 안 풀릴 영역은 뭐냐라는 질문에는 결국 거의 모든 게 어느 정도는 검증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가 카파시 답이에요. 글쓰기처럼 이게 좋은 글이냐가 애매한 영역도 LLM 저지위원회 여러 LLM이 채점단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두면 어느 정도 채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만 쉬움과 어려움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6번째,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차이. 자, 본인이 만든 용어 바이브 코딩과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인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이에요. 이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Yeah, so I would say vibe coding is about raising the floor for everyone in terms of what they can do in software. So the floor rises, everyone can vibe code anything, and that's amazing, incredible. But then I would say agentic engineering is about preserving the quality bar of what existed before in professional software. 바이브 코딩은 모두를 위한 바닥을 높이는 거, 누구나 바이브로 뭔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코딩 못하시던 분이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다 한 줄로 시작해서 진짜 앱이 나오는 것. 카파시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 멋진 일이라고 인정해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천장을 확장하는 거. 기존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의 품질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빠르게 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카파시가 강조하는 게 바이브 코딩 했다고 보안 취약점을 도입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책임은 여전히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면서 더 빠르게 갈 거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회사들 보면 우리 바이브 코딩으로 빠르게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코드 까보면 보안 구멍 천지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게 바이브 코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검증 안 된 상태로 출시한 것이에요. 바이브로 만들었더라도 책임 있는 엔지니어링 절차는 따라야 한다는 거. 이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카파시가 한마디 더 해요. 옛날에 10배 엔지니어라는 말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생산성 내는 사람. 카파시는 이 개념이 이제 부족하다고 봐요. 에이전트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은 10배보다 훨씬 위로 피크한다고 1000배도 가능하다는 톤이었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7번째, 평범한 사용자 대 AI 네이티브 사용자. 인터뷰어가 좋은 질문 하나 던져요. 샘 알트만이 작년에 와서 세대별로 챗GPT 사용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30대는 구글 검색 대용으로 쓰고 10대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처럼 쓰는. 코딩에서도 같은 격차가 있냐? 카파시 답변이 쓸 수 있는 도구에서 최대한을 뽑아내고 모든 기능을 활용하고 본인 셋업에 투자하는 것. 이게 차이래요. 생각해보시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빔 잘 쓰는 사람이랑 그냥 메모장으로 코딩하는 사람의 차이. VS 코드 단축키랑 확장 프로그램 다 쓰는 사람이랑 마우스로만 클릭하는 사람의 차이. 이제 그 격차가 클로드 코드, 코덱스, 오픈클로 같은 도구에 대해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와닿는 게요. 같은 도구 써도 결과물이 5배, 10배 차이 나거든요. 어떤 분은 클로드 코드 켜놓고 채팅창에 한 번에 한 줄씩 시키시고 어떤 분은 MCP 서버 붙이고 스킬 만들고 슬래시 커맨드 등록하고 후크 쓰고 그 차이가 이제 새로운 격차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파시가 채용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신랄해요. 대부분 회사가 아직 에이전트 시대 채용을 리팩터링 안 했다고 진단해요. 퍼즐 풀기 인터뷰는 옛날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카파시가 제안하는 세 방식이 좀 흥미로워요. 트위터 클론을 정말 좋고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 에이전트 10개, 예를 들어 코덱스 5.4x 하이가 그걸 해킹하려 시도한다. 뚫리면 안 된다. 이런 세팅에서 사람의 작동을 관찰하는 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시대에 엔지니어가 뭘 할 줄 아는가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어요. 손으로 알고리즘 풀 수 있는가? 이건 예전만큼 의미가 없어요.
에이전트랑 협업해서 큰 시스템을 안전하게 빌드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평가해야 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사들이 이걸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게 카파시 메시지이고 이 부분도 제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8번째, 그러면 인간이 더 잘해야 하는 건 뭔가? 자, 다음 질문이 에이전트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될수록 인간한테 어떤 스킬이 더 중요해지냐는 거예요. 카팟이 답이 명확해요. You basically still have to be in charge of the aesthetics, the judgment, the taste, and a little bit of oversight. Maybe one of my favorite examples of like the weirdness of agents is 현재 에이전트는 놀랍지만 인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간한테 남는 건 미학, 이게 좋아 보이는가, 나빠 보이는가, 판단, 이게 옳은 결정인가, 취향, 어떤 게 더 우아한가, 그리고 약간의 감독, 얘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서 카파시가 본인 메뉴젠 만들 때 황당했던 일화 하나 들려줘요. 이거 진짜 웃긴데 무서워요. 메뉴젠에 구글 로그인을 붙이고 결제는 스트라이프로 받게 했대요. 둘 다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어떤 어이없는 짓을 했냐면 스트라이프 이메일이랑 구글 이메일을 매칭해서 크레딧을 배정했다는 거예요. 영구적 유저 아이디, 고유 식별자를 안 만들고요. 이게 왜 문제냐. 두 서비스에 다른 이메일 쓰는 사람 많거든요. 결제용 이메일 따로, 로그인용 이메일 따로. 그러면 결제했는데 크레딧이 매칭이 안 돼요. 그리고 보안상으로도 진짜 위험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 이메일로 스트라이프 결제하면 그 사람 계정에 크레딧 들어가 버리는 거. 이메일 정보로 크로스 코릴레이트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결정인데 에이전트가 그걸 막 한 거예요. 이런 게 카파시가 말하는 에이전트가 여전히 하는 황당한 실수의 전형이에요. 동작은 해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이상해요. 사람은 잠깐 유저 아이디는 고유해야 하고 모든 걸 거기 묶어야지 같은 결정을 1초 만에 하는데 에이전트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처방이 인간이 스펙 명세를 잡고 에이전트가 그 안을 채우게 한다. 클로드 코드의 플랜 모드 아시죠? 카파시는 플랜 모드라는 용어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랑 함께 진짜 상세한 스펙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위 카테고리, 전체 감독을 잡고 에이전트가 디테일을 채운다. 여기서 카파시가 정말 좋은 비유를 해요. 파이토치와 넘파이 비유. 신경망 코드 짜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파이토치에 킵딤스 인자가 있고 넘파이엔 킵딤이에요. 파이토치에선 딤인데 넘파이에선 엑시스. 리쉐이프인지 퍼미트인지 트랜스포즈인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카파시 본인도 이제 못 외우겠다고 인정해요. 근데 이런 API 디테일은 인턴, 즉 에이전트가 잘 외워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텐서 아래에 스토리지가 있고 뷰가 같은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별도 스토리지면 비효율적 같은 시스템 모델. API 디테일과 시스템 이해는 다르다. 후자는 여전히 사람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취향까지 자동화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카파시가 미묘한 답을 해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RL의 미학 보상이 부족해서래요. 미학은 채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델들이 미학적으로 학습이 잘 안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미학은 보상의 크기를 정한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서 모델마다 다른 취향의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카파시가 코드를 들여다보면 가끔 심장마비라고 표현하는데요. 동작은 하는데 블로티하고 복부투성이고 어색한 초상화가 브리트라고 works but it just really cross 돌아가긴 하는데 진짜 못생긴 코드. 본인이 마이크로 GPT 작업 중에 더 단순하게 계속 프롬프트해도 모델이 못했대요. 근본적으로 못할 건 없고 랩들이 아직 안 한 것일 뿐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부분만 유일하게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전 LLM 구조적 한계라 생각합니다. 9번째, 동물이 아니라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 자, 이게 카파시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능이라는 걸 생각할 때 보통 떠올리는 게 동물 지능이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침팬지, 사람. 이런 동물 지능은 진화의 산물이에요. 본질적인 동기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호기심이 있고, 재미를 느끼고, 이런 본능 위에 학습이 얹어진 거예요. 근데 LLM은 동물 지능이 아니에요.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데이터와 보상함수로 빚어진 들쭉날쭉한 통계적 시뮬레이션이에요. 서브스트레이트, 기반층은 프리트레이닝, 즉 통계예요.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의 다음 단어 맞추기, 그 위에 RL이 볼트로 붙어서 능력을 늘리는 구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카파시가 짚는 게 소리 지른다고 더 잘하지 않는다. 동물한테는 통할 수 있죠. 강아지한테 화내면 위축돼서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LLM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소리 지르거나 사정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제발 제대로 해봐. 이번엔 정말 중요해. 틀리지 마. 이런 프롬프트. 동물 지능에 대한 직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
이게 유령 비유의 핵심이에요. 동물처럼 다루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카팟이 본인도 명확한 답은 없어요. 의심을 유지하면서 시간에 걸쳐 알아가는 것에 가깝다고만 해요. 결정적 가이드라인보다는 이 모델이 어떤 회로를 가졌는지, 어디서 잘하고 어디서 못하는지 직접 탐험해서 알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카팟이가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유령은 그래도 하지마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말할수록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리스도 말했죠? 클로드.md에서 하지마 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을요. 10번째, 에이전트 네이티브 세계의 모습. 자, 이제 에이전트가 진짜 액션을 취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카팟이가 가장 짜증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카팟이의 가장 좋아하는 짜증 포인트가 뭐냐면 프레임워크 문서가 인간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것. 카팟이 표현 그대로 옮기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저한테 뭘 하라고 시키죠?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에이전트한테 복붙할 텍스트가 뭔데요? 이거 들으시면 좀 웃기실 텐데 진짜 공감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독스 보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복붙할 게 뭐냐잖아요. 단계별로 먼저 불을 인스톨하시고 그 다음 환경 변수 설정하시고 이런 거 보면 짜증나죠. 그냥 LLM이 알아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결론은 인프라, 문서, API를 에이전트 네이티브로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단계별로 따라할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한 번에 흡수해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카팟이가 좋은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나 제시해요. 메뉴젠 배포 1화. 본인이 메뉴젠 만들 때 어려웠던 게 코드 짜는 게 아니라 버셀 배포였대요. 서비스 연결, 설정, DNS 구성, 환경 변수 세팅. 이게 진짜 끔찍했다는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 이상적이라면 메뉴젠 빌드에서 배포해줘. 한 줄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 이게 인프라가 에이전트 네이티브가 됐는지의 좋은 이정표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콘솔들, AWS, GCP, 애저 버셀 다요. 거의 다 사람이 클릭하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다 에이전트 네이티브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 클릭이 아니라 텍스트로 묘사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근데 여기서 또 제 생각을 첨언하자면 AWS, 버셀 둘 다 CLI 툴 깔면 거의 LLM이 한 방에 배포하는 경지에 오긴 왔답니다. 시간 문제 같아요. 그리고 카팟이가 마지막에 던지는 그림이 제 에이전트가 당신 에이전트랑 미팅 디테일 잡게 하겠습니다. 사람, 조직마다 에이전트 대리인이 붙는 세계예요. 캘린더 조율, 스케줄링, 사전 자료 조사 이런 게 다 에이전트끼리 처리되는 그림. 저도 상상했던 건데 전 그걸 넘어 금전거래까지 에이전트끼리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진짜 핵심. 싱킹은 아웃소싱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더스탠딩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자,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이 인텔리전스가 이렇게 싸지는 시대에 깊이 배울 만한 게 뭐냐? 인간이 끝까지 직접 해야 하는 건 뭐냐? 카팟이가 최근에 본 트윗 하나를 인용하면서 시작해요. You can outsource your thinking, but you can't outsource your understanding. And 한국말로 옮기면 싱킹은 아웃소싱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더스탠딩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저는 이게 이 인터뷰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이라고 생각해요. 댓글창 가서 보시면 인기 댓글에서 이 인용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최소 3개 이상의 인기 댓글이 독립적으로 이 문장을 꼽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싱킹 사유는 일종의 처리 작업이에요.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단계 밟아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건 LLM이 잘해요. 아웃소싱 가능해요. 근데 언더스탠딩, 이해는 달라요. 정보가 자기 뇌에 들어와서 자기 모델 안에서 자리 잡고 다른 정보랑 연결되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변환되는 것. 이건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카팟이가 본인 경험으로 풀어 설명하는데 나는 여전히 시스템의 일부고 정보가 자기 뇌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요. 무엇을 빌드할지, 왜 할 가치가 있는지, 에이전트를 어떻게 지휘할지 이건 본인이 병목이래요. 싱킹이랑 프로세싱을 지휘하는 건 결국 언더스탠딩에 의해 제약된다는 거죠. 이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AI한테 점점 더 많이 위임하고 있잖아요. 코딩, 글쓰기, 리서치, 의사결정 일부까지.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흐려질 수 있어요. 코드는 돌아가요. 결과물은 나와요. 근데 그 안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카팟이 메시지가 그게 마지막 병목이라는 거예요. 코드를 칠 줄 아는가? 별로 안 중요해요. 인턴이 해줘요. 근데 이걸 왜 만들고 있고 어떻게 검증할지 이건 본인이 언더스탠딩 위에서 결정해야 해요. 이걸 못하면 에이전트한테 방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팟이가 LLM 날리지 베이스 같은 도구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정보에 대해 다른 투영, 프로젝션을 볼 때마다 인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이래요. 카팟이 본인은 기사를 읽으면 위키에 쌓고 거기에 질문하면서 언더스탠딩을 키워가는 식으로 쓰고 있다고요.
LLM은 언더스탠딩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건 여전히 고유하게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카파시의 LLM 위키 스킬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 정리. 자, 길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2025년 12월이 분기점이었어요. 그 전까지 AI 코딩은 도와주는 도구였고 그 시점부터 에이전트가 코드를 제대로 짜기 시작했어요. 작년 경험으로 결론 내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둘째, 우리는 소프트웨어 3.0 시대에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프롬프팅, 컨텍스트 윈도우에 무엇을 넣느냐가 레버. 그리고 가끔은 앱 자체를 안 만들어도 되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셋째, AI는 채점 가능한 영역에서만 천재예요. 그렇지 않은 곳은 들쭉날쭉한 제그드 인텔리전스가 남아있어요. 세차장에 걸어가라고 하는 모델이 제로데이 취약점 찾아내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넷째, 바이브 코딩은 바닥을 높이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천장을 확장해요. 두 개 다 필요한데 책임 있는 소프트웨어를 짜려면 후자가 핵심. 보호한 구멍 뚫린 채 바이브로 빨리 만들었다. 자랑하는 건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다섯째, 인간한테 남는 건 취향, 판단, 미학, 스펙 설계예요. API 디테일 외우는 건 이제 인턴, 에이전트 일이에요. 시스템 모델은 사람이. 여섯째, LLM은 동물이 아니라 유령이에요. 소리 지르고 사정해도 안 통해요. 통계 위에 아래를 얹은 들쭉날쭉한 회로일 뿐이에요. 동물 지능에 대한 직관은 버리세요. 하지만 제그드 인텔리전스 때문에 특정 영역은 하지마 라고 해주는 게 중요한 건 제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싱킹은 아웃소싱 할 수 있어도 언더스탠딩은 아웃소싱 할 수 없어요. 코드 치는 능력보다 이해하는 능력이 본인의 마지막 병목이라는 게 카파시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인터뷰가 지난 6달 동안 본 AI 콘텐츠 중에 정보 밀도가 가장 높았다고 생각해요. 30분이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원본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놨으니 한 번은 풀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